네, 황하성 교수님도 같이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주제가 OTT 환경에서 공공 미디어로 진화하기 위한 그런 공영방송의 컨텐츠 정책 및 전략에 대해서 오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일단 선생님들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국방송통신대 이성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분들은 또 이쪽에 저희가 굉장히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요,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김원 교수님,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MBC에서 서정문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이영주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직위원장을 또 오늘 맡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우리 고려대학교 이현율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홍종배 박사님, 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대는 안 했는데 이렇게 성황리에 저희 이 마지막 세션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다양한 또 전공 또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도 참가해 주셔서 같이 토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발제를 이성민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20분 정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굉장히 떨리는데 오늘 너무 귀한 자리 발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OTT 시대 지상파 공영방송의 대응 전략, OTT 협력 모델과 컨텐츠 IP 전략의 모색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준비했는데요.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저 큰 주제를 좀 계속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OTT 환경에서 공공 미디어로 진화하는 맥락에서의 컨텐츠 전략이라는 고민을 좀 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IP 얘기를 조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좀 작으실 수 있는데 자료집도 있으니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공공미디어라는 질문을 좀 계속 던져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영방송이 공공미디어가 된다라는 건 사실은 그냥 이 미디어 플랫폼의 기술적 전환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사실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에게 기대되고 또 요구되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공공미디어라는 개념으로도 결국은 재현이 되어야 이게 미디어 전환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그냥 이게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사회적 제도로서 하던 역할이 있는데 미디어 기술이 바뀌었다고 그냥 기술적인 전환을 하면서 어떤 일부의 책무들이 날아가 버리면 사실 사회적으로는 손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공공 미디어로의 진화는 결국 공영 방송이 사회적으로 했던 역할이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 방송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방송의 사회적 역할이 있고 공영 방송의 사회적 역할이 있는데, 결국은 뭐 이미 다 여기 계신 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영 방송은 단순히 이게 소유 구조나 운영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누려왔던 사회적 제도로서의 공영 방송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이 공공 미디어에서 재현 가능한가를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결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공영방송에 해왔던 사회적 제도로서의 역할은 결국은 콘텐츠의 가치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공공미디어로 진화하려면 그 콘텐츠 측면에서의 영향력과 역량들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은 결론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장비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저희가 던지게 되는 게 결국은 글로벌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생겨난 고민인 거죠. 그런데 잠시만요. 네. 그 사실은 공영 방송이라는 제도 혹은 기술 혹은 미디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플랫폼 측면에서 분명히 위기 요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OTT가 저희의
어쨌든 우리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이용자의 접점일 텐데 이용자의 접점을 잠식해 나간다는 점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뒤에서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컨텐츠 측면에서는 과거의 방송이라고 하는 제도는 굉장히 로컬에 한정돼 있는 규제가 굉장히 강한 로컬 중심 미디어였는데 이거의 경계를 글로벌 미디어가 뚫어버렸으니까 국내에도 영향이 콘텐츠 측면에서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뭐 많은 드라마에서의 성과들은 이미 잘 아실 거고 뭐 피지컬 백과 같이 그 MBC 예능 콘텐츠의 어떤 저력을 보여준 사례들도 우리가 가진 콘텐츠 역량을 글로벌로 아직도 확장할 가능성이 많구나라는 어떤 사실을 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OTT에 관해서 몇 년간 주로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작년 한 여름부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 사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넷플릭스가 예전 같다라는 생각들 안 하시고 OTT 이제 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사실은 글로벌 OTT들도 굉장히 비용을 아끼려고 하고 있고 위기가 온 것 같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뭐 넷플릭스가 어쩌고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미디어 습관이 재조정되는 그러니까 제가 뭐 포스트 텔레비전 레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체제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란 그 이론적인 논의들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우리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 왔던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총체적인 관습의 관점을 얘기하는 건데 스트리밍 미디어가 이거를 깼던 거죠. 깼던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러면 깨면서 우리의 일상의 어떤 여러 태도들도 바뀌지만 그 컨텐츠 차원에서 여러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었고 방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 TV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TV가 가족 단위로 선형 편성으로 로컬 기반으로 소비되던 것들 우리는 방송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방식으로 재묶음 될 수 있는 환경이 일단 마련되었구나라고 하는 차원이 있고요. 사실은 넷플릭스가 나왔을 때 한동안 얘기됐던 게 이제 뭐 임종수 교수님 번역하신 그 넷플릭스의 시대에서 에픽 뷰잉이란 개념을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아보기를 하다 보면 비일상적 서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서사극 소비가 늘어나면서 뭐 HBO 스타일의 굉장히 장쾌한 에픽들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런 에픽들로 전환된 한국 드라마 성과가 나와서 그게 오징어 게임이고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를 우리가 꽤 오래 해왔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가고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건 다시 사람들이 방송적인 일상의 리듬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전통적인 방송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변화된 환경 안에서 그런 일상의 리듬을 만들었던 컨텐츠 영역들을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조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OTT 환경이라는 게 스트리밍 중에서도 넷플릭스식의 에픽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용자의 이용의 자율성이 높아진 미디어 환경에서 각자가 서사극 소비와 일상적인 컨텐츠 소비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보고 그렇다면 코로나 때는 에픽 중심의 어떤 편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일상 중심으로의 다시 조정의 과정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저는 피지컬백의 글로벌 성과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리밍 미디어들도 사람들이 미디어와 이용의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인 예능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글로벌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로 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기회들이 있겠다. 특히 대부분의 드라마나 에픽들은 사실은 드라마 제작사들이 다 외부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상의 리듬을 만드는 역할들은 여전히 방송사 안에 내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OTT의 유일한 모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넷플릭스는 빈지 뷰잉 중심의 서사극 시청의 SVOD 중심의 스트리밍은 유일한 모델은 아니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이용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스트리밍들이 나타날 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TV가 하던 어떤 역할, 영화가 하던 역할들을 자기의 일상 안에서 재조직하면서 그 안에서 미디어와 콘텐츠를 고를 거다라고 하는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스트리밍이란 기술로 수렴되지만 그 안에서 나타난 다양한 분화 안에서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번 전체적인 방송학회 주제가 이제 방송의 어떤 재개념화라는 고민이 있는데 저희가 뭐 그런 고민들 많이 해서 주변에 이제 다른 같이 연구하는 박사님들 얘기하다가 방송 개념을 우리가 찾아내는 걸 일상이란 단어 혹은 이용자란 단어에서 찾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 방송의 가장 큰 차이는 영화라는 건 굉장히 개인화되고 내밀한 관음적인 어떤 그런 비일상적 콘텐츠 소비의 어떤 관습이라면 방송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드라마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방송은 우리 일상의 리듬을 만드는 체제였던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로서 방송을 본다면 결국은 방송의 사회적 역할은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하는 문화적 경험의 핵심 제도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OTT 환경에서 공공 미디어로 진화한다고 했을 때 공영 방송이 공공 미디어 환경에서도 사람들의 일상의 문화 경험에서 했던 역할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저의 핵심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적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미디어 시청 중심의 영상 일상 경험이 스트리밍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방송이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가 해왔던 역할은 우리 일상의 문화 경험을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컨텐츠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소비하는 단위는 좀 바뀌어가는 것 같다라는 게 고민인 겁니다. 그게 IP로 가는 개념인 건데 과거에는 그게 편성이 메인이 됐다라면, 그러니까 미디어의 편성이 우리를 주목을 이끌어 왔다면 지금은 그 단위는 IP를 단위로 해서 IP에 주목하는 IP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재구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서 이 공공 미디어가 공영 방송의 어떤 역할을 재현하려면 IP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논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 미디어 스케이프가 시민의 삶에서 일상적 경험의 핵심 영역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 저 부분에서 방송의 역할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 미디어의 사회적 정당성을 그런 일상 경험의 질적인 재고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그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해낼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리밍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단순히 미디어 기술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콘텐츠 제작 요소들의 어떤 시장의 재구조화를 가져오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사실은 기존의 방송사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 역량도 확보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이용하는 습관에 맞춰서 영향력도 확대돼야 되는 그 과업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OTT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는 되게 플랫폼 중심으로 사고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혹은 문화 경험으로서의 핵심 가치가 이 환경에서 재현될 수 있느냐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플랫폼 전략이라는 거는 지금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OTT들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사실은 프랑스의 살토가 폐업을 했는데 여기에는 물론 이거는 규제 때문에 인수합병을 막아서 생긴 일이라는 배경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쉽지 않구나. 이게 플랫폼 전략으로 가서 새로운 플랫폼을 확보하는 전략은 지금 어떻게 보면 테크 기업들의 엄청난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고민들을 아무래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컨텐츠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거기에서 고민은 우리가 컨텐츠 전략을 계속 쓰려면 컨텐츠 측면에서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성장을 보여주는 영역들이 사실은 방송사 바깥에서 자꾸 나오고 있다라는 게 사실 고민인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 관련돼서 방통위가 계속 보고서를 내잖아요. 근데 방통위가 이제 방송사업자 결과를 내고 컨진원에서 독립제작사를 조사를 하는데 독립제작사의 수출 실적이 지상파 사업자와 PP 사업자를 처음으로 넘은 게 2021년, 그러니까 제일 최신 통계가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드라마 쪽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큰 스튜디오들의 성과가 PP에서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생긴 결과라고 저는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 흐름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하긴 하지만 저기 이제 PP 오락에서 튄 수치가 하나 있거든요. 저게 저도 뭐 여기저기 들어봤는데 아마 JTBC의 예능 번들 판매 수치였던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OTT 사업자들이 어쨌든 자기의 영향력 확대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비드라마 영역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고민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화라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면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KT도 그렇고 뭐 JTBC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그러니까 PP 말고 스튜디오가 어쨌든 컨텐츠의 구심점이 되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상파 사업자도 뭐 SBS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S 만들고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긴 한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제작 조직을 외부에 전문 조직을 만드는 개념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은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 중에서 SLL 사례를 조금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SLL이 레이블이라는 개념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레이블이라는 개념이 저는 제일 계속 고민이 되는 게 드라마 시장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사들이 중심이 되는 어쨌든 구조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예능 PD들 독립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고 이제 넷플릭스 투자 받아서 예능 PD들이 독립해서 레이블 만들어서 스튜디오 구조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해가지고 가는 구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능 시장이 열린 거를 창작자가 먼저 알고 뛰쳐나가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품거나 다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원래 예능 콘텐츠는 잘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이 말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드라마 영역에선 이미 조금 그 방송사 외부의 제작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영역은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K-팝 같은 레이블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사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하이브 안에서 미니진과 같은 창작자가 레이블화되어서 하이브란 그늘 아래 모이는 것 같은 구조들을 어떻게 우린 바라볼 것인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 방송사는 예를 들어 그것을 외부의 스튜디오를 두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스스로가 스튜디오가 될 거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너무 당연히 뭐 OTT로 넘어간 건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넷플릭스나 뭐 웨이브나 티빙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사람들의 이용 관습이 OTT에서 다시 방송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용의 변화는 굉장히 비가역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저 환경에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게 키스디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조금 좀 재밌게 보기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 시간 점유율에서 넷플릭스가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주로 이제 드라마 중심이고요. 그 티빙 웨이브는 예능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티빙이랑 웨이브 같은 국내 OTT가 제작 투자를 늘리면서 오리지널 소비에서는 꽤 넷플릭스를 따라잡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그러니까 비오리지널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넷플릭스는 사실은 그냥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대신에 어쨌든 국내 OTT들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중심으로 그 영역을 계속해서 이제 침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협력의 여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MBC의 협력 사례들이 적절하게 잘 나왔다는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글로벌 OTT랑 협력을 하면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열었고, 그리고 국내 OTT와도 협력을 하면서 국내에서의 예능 콘텐츠 소비의 어떤 수요들을 대응하면서 OTT와 협력하면서 그 여지를 만들어낸 것,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 이제 성과와 한계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라는 건 결국은 제가 계속 이제 끌고 오는 게 콘텐츠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제작 역량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성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부 인터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람들이 이용자가 밖으로 뛰쳐나가 있으니 TV로 와서 보세요라고 하지 않고 글로 찾아가서 콘텐츠를 보여줬다라고 PD가 말씀하신 거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한국의 방송에 대한 어떤 좀 과도한 기대들 때문에 생긴 여러 제약들을 넘어서는 전략으로 이런 외부 협력을 활용해서 내부에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피지컬 100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너무 좋지만 안타까운 게 저것을 포맷을 남겨놨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사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성과이긴 하지만 오징어 게임 때 나왔던 IP 관련된 문제가 예능 영역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구나.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OTT 협력 모델이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콘텐츠 경쟁력 중심으로 콘텐츠의 힘으로 공공 미디어로서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낸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작 투자 규모도 늘릴 수 있고 제작 자율성도 확대할 수 있고 이용자 접점도 늘리고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지도도 제고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아까 스튜디오 레이블 체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면 그 우수한 창작자가 방송 사업자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방송 사업자가 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외부 투자 받으면 되면 내가 지상파 PD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 필요가 있나? 이 고민을 하면 뛰쳐나가게 되는 거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이제 협력을 하는 구조를, 그러니까 뛰쳐나가기 시작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넷플릭스에 쏘고 나서 잘 돼서 나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랑 다시 협력할 수 있을까? 이제 방송 영상 생태계 전체로 보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방송 사업자가 공영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그 딜레마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P를 저희가 IP 얘기를 진짜 많이 하지만 방송에서의 IP 논의는 아직도 할 얘기가 많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고 사실 오늘 토론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눌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IP를 뭐 여러 관점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액체 미디어 시대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구심점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사람들은 미디어 단위의 팬덤이 돼서 미디어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IP를 찾아다니는 헌터처럼 몰려다닌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얘기 드립니다. IP를 거의 약간 토템 예전에 그 곰부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족처럼 몰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묶어주는 구심점이 IP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IP가 사람들에게 결국은 공공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단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작년에 IP 관련된 방송 IP 연구를 했는데 PD분들 만났을 때 제일 좀 답답했던 건 PD분들 입장에서는 IP를 내가 확보하는 게 당장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PD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방송사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가이드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IP 관련돼서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 특히 작년에는 방송 영상 분야 IP 관련 연구를 이제 컨진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뭐 정의는 결국은 지식재산권이죠. 지식재산권인데 결국 두 차원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계속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지식재산 권리 자체 이거 법적 권리죠. 뭐 판권이 됐든 뭐가 됐든 권리예요. 그러니까 권리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는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사실 IP는 브랜드 자산이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P가 크게 보면 결국은 저작권 측면과 상표권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디 굿즈가 되거나 이렇게 상표가 붙어서 사업을 확장할 때 상표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브랜드거든요. 근데 제가 왜 브랜드를 고민하냐 하면 그러니까 계속 공공 미디어에서 예를 들어 MBC가 잘했어라는 걸 어디서 확인할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접점은 IP인데 사람들이 이 IP의 출처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MBC 브랜딩과 연계되지 않으면 MBC가 잘했어? 라는 생각을 던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액체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 미디어로서의 기여를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한 브랜딩 전략으로서 IP 차원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권리를 주고받고 이 문제만은 아니다. 이 얘기를 사실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컨텐츠를 공급해서 우리도 콘텐츠 잘 만들어요라는 B2B 관점의 브랜딩에는 성공한 시점인 거죠. 그렇지만 어떤 시점부터는 결국은 그걸 만든 게 MBC구나, 그걸 만든 게 지상파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BBC 같은 회사들이 하는 전략들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BBC를 직접 채널로 보지 않아도 BBC 브랜딩을 익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콘텐츠가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BBC와 같은 브랜딩으로 우리 공공 미디어의 브랜딩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상파 사업자들의 힘, 공공방송, 공영미디어들의 힘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미 쌓여있는 IP 아카이브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쓸 건가의 문제들이 있는데 다만 이걸 잘 쓰고 새로운 IP를 축적하는 거 역시 중요하다. 마블, 디즈니가 IP가 그렇게 많지만 요즘 영화가 계속 망해가는 걸 보면 이걸 잘 살려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영역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작년에 했던 연구에서 뭐 다른 얘기는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나마 열심히 그렸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IP를 가치 사슬 관점에서 접근하자. 어떤 IP를 우리가 가져오거나 발굴하거나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기획 제작 단계에서 우리가 생산 가능한 IP 요소들이 뭐가 있고 이것들을 권리화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권리화를 할 수 있는가. 근데 권리화도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의 권리화도 있지만 이것이 브랜드 자산으로서의 힘을 갖게 되는 브랜드 관리 차원의 권리화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산을 구축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전략들을 조금 전사적으로 로드맵을 짜고 그럼 이번 단계에서 우리는 이 행위는 IP 전략 차원에서 뭘 한 걸까라는 평가들을 내려야 우리가 이것을 단기적으로는 요래서 요걸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걸 해야 돼 이런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직도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방송 분야에서 IP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뭐 K-팝이나 캐릭터의 IP랑은 좀 다른 측면들이 많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이 쪼개보려고 했었습니다. 아 여기 없군요. 그래서 결론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그냥 예를 들면 그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P 얘기를 방송 분야에서 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시장이 없으면 IP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업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IP 얘기 많이 해도 결국은 팔리는 IP는 해외 판권 아니면 OST 판권 정도의 권리 정도만, 이건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IP로 인식을 하세요. 근데 나머지 요소들은 IP로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로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굿즈로 갈 수 있으면 이게 IP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의 그 IP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자꾸 발굴해야 내가 이 IP를 내가 남겨놨어야 되는구나 인식을 제작단에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했던 게, 여기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기획개발 활동 관련 자료 생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디즈니 이런 데도 아카이브에 예전에 기획했던 자료들 다 남겨놓고 박물관 하고 책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내부 자료들을 IP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다음에 그것으로 파생된 작품들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근데 그 중에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하는 영역은 뭐고, 뭐는 잠재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고, 이걸 좀 나눠놔야 개별 PD나 제작자는 그거를 인식하고 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뭐 했던 얘기를 다시 정리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용자의 인식의 단위가 IP가 됐으니 우리는 이용의 단위가 IP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리번들링이 필요하겠다. 그게 사실 저희가 프랜차이즈나 시즌제나 이런 개념들이, 방송은 이미 저는 IP 브랜딩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물농장이 200회, 300회 넘어가면 동물농장이란 브랜드 IP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은 사실은 되게 데일리하게 루틴하게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하나의 브랜딩으로 묶어내는 경험들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브랜딩을 OTT 환경에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관점들의 고민들로 컨텐츠를 리브랜딩하거나 리번들링 할 필요가 있겠고, 대신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공공미디어로서의 브랜딩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결국은 그래서 원천 IP를 넘기는 식의 계약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할 건지, 어느 목표로 할 건지를 정해서 접근하는 태도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한적으로 IP를 남기고 그 IP를 키우기 위한 스피노프 전략들을 어느 플랫폼이랑 협력할 건지를 좀 총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레이블화와 같이 그 창작 인력이 외부화될 때 IP란 이름으로 저희가 그들을 묶어둘 수도 있고 나가도 협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제작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그 IP가 결국 공공 미디어의 브랜딩의 핵심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시 리번들링 재구조화를 하자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교수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쏙쏙 잘 들어오는 스피치를 참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표현력이나 저게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굳이 책을 안 봐도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좋은 발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론자 선생님들은 아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실수한 게 MBC 서정문 기자님이라고 했는데 PD님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굉장히 딜레마를 야기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IP를 갖자니 투자를 받기 어려울 것 같고, 또 투자를 전적으로 받자니 IP를 포기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특히 MBC와 같은 공공 미디어로서의 어떤 그런 발전을 도모한다면 그 선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잠깐 딴 생각을 해봤는데 교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 프로젝트만 해서는 자기 브랜드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공대 교수님들은 특히 특허 같은 거를 가지면서, 저희 학교도 사실 연간 5억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교수님 중에 특허료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한 IP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두 개가 또 이렇게 반대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보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순서대로 지금 시간 관계상 한 7분 정도 범위 내에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부대학교의 김원 교수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헌입니다. 우선은 말씀하셨지만 저는 MBC,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사 공영방송과 넷플릭스가 과연 협력 관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2018년도에 HBO 아시아랑 제가 이제 프로듀서를 맡은 드라마 시리즈를 함께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그걸 한 이유는 이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죠. 그 작품으로 다음 작품 좀 더 큰 작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에서 했고요. 뭐 권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저예산으로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푼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작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실어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IP의 가치보다도 향후에 한 작품, 두 작품 좀 더 하청받아가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에서 그렇게 IP를 과감하게 포기했고, 사실은 그 우리나라 고전 이제 그 몽달귀신이라는 그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꽤 오랫동안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양보했죠. 결국에는 지금도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역시 이 상위 투자 제작사인 넷플릭스라든지 글로벌 OTT 콘텐츠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IP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요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당연히 딜레마에 빠지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IP의 권리를 달라라고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야말로 다음에 후일이 도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IP 권리는 단순하게 제작자랑 위에 투자자 간의 뭐 양분화된 IP 권리를 뭐 양분화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창작자에게도 좀 그 권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작자로서의 사실은 PD들이 많이 이탈을 하죠.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낸 그 IP에 대한 가치가 개인 창작자들한테 뭔가 물리적인 뭔가 보상으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사실은 최근에 보면요, 저도 소속돼 있는데 한국영화감독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개인 저작자인 이제 감독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입법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제작자가 그 IP의 가치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감독에게도 공동 소유권을 주자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그러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개인 창작자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글로벌 넷플릭스 OTT 그룹의 일종의 종속되어 있는 국내 제작사, 그러니까 제작사로서의 이런 공영방송에게도 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 IP의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MBC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연출자 입장에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나는 신이다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 나는 신이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표현 수위라든지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공영 방송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과연 MBC가 공적 책임을 하고 있는지, 공영 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형식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고발 요소를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MBC가 제작한 나는 신이다 역시도 공영 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공영 방송으로서의 뭔가 태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는 글로벌 콘텐츠들이 워낙 그 형식을 많이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공적 가치를 잘 유지한다면 형식적인 부분은 좀 더 과감하게 간다면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역량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 교수님은 또 영화 제작 경험이 또 있으시고 이런 쪽으로도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좀 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MBC의 서정문 PD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OTT 오리지널 팀에서 팀장을 하고 있는 서정문이라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나는 신이다랑 그다음에 뭐 티빙에서 했던 만찢남을 제작했던 팀이고요. 사실 이제 저희는 뭐 이제 교수님께서 IP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공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또 IP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긴 한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IP를 뭐 뺏긴다 혹은 뭐 IP를 빨린다라고 이제 저희 PD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닌 제작 어, 방향도 분명히 저희가 안에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내부의 고민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어, 나는 신이다 혹은 뭐 피지컬 백으로 증명된 거는 일단 저희의 제작 능력이 있다라는 건 어쨌든 확인됐다라는 게 일단 저희로서는 내부 제작진으로서는 참 고무적인 일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MBC가 로컬 사업자구나라는 거를 좀 한편으로는 좀 뼈저리게 느끼는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제작 역량을 가진 PD들이었고 그 PD들이 내부에서도 잘하는 PD들이었지만 어쨌든 그 PD들한테 좀 충분한 제작비와 또 글로벌한 컨텐츠가 컨텐츠를 글로벌하게 태울 수 있는 그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어떤 다른 차원에서 폭발하는 그런 역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제작 역량을 확인함과 동시에 플랫폼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나는 신이다나 뭐 피지컬 백 같은 경우에는 그 IP를 100%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처음부터 넷플릭스의 IP를 100% 주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시작한 기획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회사의 내부적인 고민과 어떤 쉽게 풀 수 없는 상황들이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넷플릭스에 이제 IP를 100%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고 이제 4월 말에 다시 공개될 저희가 웨이브에서 하고 있는 PA 게임이라는 그 예능이 있는데 시즌 2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넷플릭스랑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의 IP 계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넷플릭스랑 이를 뭐100% 주는 방향으로 IP를 빨리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 혹은 그런 것밖에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사실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에 이제 제작비, 제작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이제 보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지컬 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방송용 저희 내부적으로 받은 레귤러 파일럿 기획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알듯이 그 대형 큰 규모의 제작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별화될 수 없는 방향의 기획이라는 건 누구나도 공감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그 거대한 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될 거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MBC는 그런 재원 구조가 이를테면은 지금으로서는 광고나 유통 수익에만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를테면 뭐 수신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다른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대형 기획을 MBC에 소속된 PD가 대형 기획안을 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 하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지배 구조도 아닌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 넷플릭스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이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뭐 나는 신이다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김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PD 개인의 선택을 봤을 때 이제 이게 넷플릭스에서 큰 성공을 했을 때 이 PD가 회사를 나간다, 이 인력 유출이다, IP까지 빨리는 마당에 인력까지 뺏긴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사실은 PD 개인만 놓고 봤을 때는 PD 개인에게는 어떠한 IP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PD가 MBC 소속 PD든 혹은 MBC를 나가서 외주 제작사 소속으로 넷플릭스를 상대로 일을 하는 PD든 어쨌든 PD의 개인한테는 IP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PD 입장에서는 보상의 측면을 따져봤을 때도 회사를 나간다는 거, MBC를 나간다는 게 PD한테는 뭐랄까 엄청난 어떤 리스크를 진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게 사실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IP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PD 개인의 입장에서 IP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MBC가 OTT 시장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일단은 저희가 넷플릭스랑 제작하면서 글로벌에서 터질 수 있을 정도의 제작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런 기획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날카롭게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제작 역량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목표로 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예전에는 이제 지상파 독과점 시대만 해도 저희는 PD 입장에서는 잘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터지면서 우리는 잘 만들어 오긴 했는데 이제는 잘 투자받고 잘 알리고 잘 기획하는 그런 프로듀싱 역량이 엄청나게 중요해졌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 저희 팀은 이제 이 OTT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전문 프로듀싱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 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가 어쨌든 뭐 다 말씀하고 공감하시는 것처럼 11번 채널의 사람들이 11번 채널을 틀어서 MBC 컨텐츠를 보는 것보다는 진짜 웨이브를 통해서 혹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MBC 컨텐츠를 접하게 되는 환경이 더 확장될 거라고 모두 다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격화된 시장에서 MBC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제작, 기획 역량을 지금 충실히 갖춰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IP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를 제외하고서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넷플릭스를 제외하고서는 티빙이나 웨이브 등등 우리가 주요 OTT 사업자로 하는 쪽에 사업자들이 엄청난 적자와 그 경영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제작사라고 저희 스스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OTT 시장 침체기가 오히려 IP 확보를 혹은 IP를 쉐어할 수 있는 협상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OTT를 상대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IP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지금의 침체기가 저희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뿐만 아니라 뭐 프리바이나 라이선스 등의 계약 형태의 다변화 역시 저희가 처음부터 그 고민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더 계약 형태를 더 다양한 형태로 좀 구성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MBC는 오랫동안 그 지상파 방송 사업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OTT 사업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도 100% 동의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뿌리가 깊어지기보다 넓어져야 이 시장에서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서정문 팀장님의 토론을 들어봤는데요. 저도 듣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획이라든지 또는 제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휴먼 파워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제작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쪽의 경험치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또 뭐 좋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과기대의 이영주 교수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문 PD님이 제일 마지막에 토론을 하시는 게 순서상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마 토론 순서가 가나다로 쓰는가 봅니다. 예. 저는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는 이성민 교수님께서 MBC를 CP이자 일종의 어떤 공영방송 플랫폼으로서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발제 내용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토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방금 서정문 PD님은 철저하게 CP 입장에서 특히 제작진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MBC도 의견이 갈릴 수 있구나. 그리고 MBC 방송사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제작진 특히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의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입장은 좀 다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토론문을 이제 보내드렸는데 거의 아까 이성민 교수님께서 이러한 이제 현재 제작 환경의 변화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대응 전략 거기에 아마 제가 거의 토론의 내용이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저희가 논의해야 되지만 그 전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를 원인 분석을 해보면 그 대안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서 PD님이 방금 피지컬 백하고 나는 신이다가 왜 IP가 모두 넷플릭스 갈 수밖에 없었는가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피지컬 백은 뭐 첫 장면만 나와도 정말 세트도 훌륭하고 막 우와 막 소리부터 막 나왔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아마 1라운드에는 100명이 나오기 때문에 오디오도 100개, 카메라도 100개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다른 이제 카메라 감독님께 들어갔더니 보통 예능만 해도 그렇게 막 60개 뭐 이렇게 이런 BJ 카메라까지 총 동원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든 프로그램 이제 역대 최고의 카메라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제작에 큰 신경을 쓰고 아마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런 고가의 이런 카메라와 그다음에 BJ 오디오를 다 구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제작비를 충분히 리쿠브를 하고 IP를 갖기에는 아마 지금의 최근 3년간의 지상파 MBC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가 투입하고 있는 제작비의 규모를 보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증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올라가지만 제작비 컨텐츠 투자는 절대 지금 늘리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잘 만든 이게 예능이든 아니면 다큐건 이런 컨텐츠는 사실 최근에 이런 일반 시청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이런 종류의 컨텐츠를 방송하는 거 아마 기대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를 뭐 IP를 어떻건 간에 MBC 채널에서 만약 방송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방금 파일럿으로 기획됐다가 이렇게 전환되고 저도 이제 방금 듣고 처음 알았는데요. 만약에 방송사에서 방송이 됐더라면 광고 수익도 제한되고 협찬 수익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물론 제작비가 다 리쿠브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걸 장기적 차원에서 IP를 일부라도 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스핀오프로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사실 나 혼자 산다만큼이나 MBC의 효자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건 이렇게 큰 제작비가 소요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지상파 방송이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예로 예능이나 다큐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토론을 준비하려고 지난 1년간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들의 시청률을 다 검색을 해봤어요. 1등이 빅마우스거든요. 근데 제작사가 A스토리예요. 그리고 IP를 요즘의 A스토리의 행보상 MBC에 다 줄 리가 절대로 없죠. 예, 그 우겨서 우영우도 ENA에서 틀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는 동시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방송이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작사는 선 판매를 아마 다 해서 제작비를 리쿠브하고 이제 해외 판매까지 모두 다 이제 하는 그런 전략을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초반이 이제 MBC가 되지만 이걸 동시에 웨이브에도 가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 이성민 교수님께 이제 여기서 막간을 들여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MBC는 CP로서의 MBC는 버티컬 체인의 OTT인 웨이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웨이브를 건너뛰고 넷플릭스로 갔죠. 근데 MBC에서 방영되는 MBC에 걸리는 모든 컨텐츠는 거의 다 웨이브로 가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내부적인 계약에. 근데 1년에 막 2편이나 3편 정도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MBC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죠. OTT에 갈 수 있었는데, 그럼 CP로서의 MBC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MBC에게 웨이브는 무엇인지, 앞으로 그러면 계속 빅마우스처럼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이렇게 자유롭게 좀 더 컨텐츠를 만들어서 매출 규모를 늘리는 전략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그러면 방송 CP로서의 MBC를 어떤 행보를 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게 이제 MBC 내부 인력, 특히 이제 분사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하고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는 당연히 더 많은 제작비를 지원받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게 웨이브로 가던 넷플릭스 가건 디즈니 플러스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그게 이번에 이제 피지컬 백이나 나는 신자처럼
역시 MBC다 이런 이제 그 어떤 제작 역량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다음 행보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작진들에 더 많이 주어진다면 사실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발표 내용 중에 제작 인력의 유출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IP를 또 빨린다 막 이런 전문 용어도 나왔고. 근데 저는 왜 제작 인력은 이미 유출되는 게 한 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에서 제작사로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채널에서도 이미 제작 인력은 유출되기 시작했죠. 저는 유출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동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OTT 플랫폼의 시대이지만 사실 국내에는 컨텐츠 제작 시장의 큰 변화 그리고 큰 기회를 얻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작 인력이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기존의 훌륭한 제작 인력을 뽑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가지고 있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아까운 유출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좋은 제작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고 기꺼이 막대인 제작비를 투입을 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방송사의 책임도 저는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행히 요즘에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방송사들이 이제 스튜디오를 분사를 시켜서 이게 드라마 아니면 예능 아니면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플랫폼 스튜디오를 만들고는 있지만 그게 아마 제작 인력이 나가는 걸 좀 막는 아주 임시 방편은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캡티브 채널에만 방송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런 요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디지털 플랫폼, 그게 유튜브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뭐 자사 채널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플랫폼이건 너희가 이게 컨텐츠를 걸 수 있는 방송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만들어라는 그런 자유도를 어느 정도는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방송사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유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선민 교수님께서 요즘에 이제 방송사들의 스튜디오가 예전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M&A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인수를 하되 약간 레이블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그 자유도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막 K-팝을 만들어낸 엔터테인먼트의 회사처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훌륭한 작가를 확보하고 있는 제작사가 이미 다 인수합병이 끝났기 때문에 그 차선적으로 영화 제작사들 인수하는 과정에서 뭔가 충분한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아마 그 과정에서 레이블 하러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면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인수합병을 해서 100% 자유사를 두는 것보다는 이제 덜 이제 그 인수합병에 드는 비용을 덜 이제 소요 지출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의 지상파 3사가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SBS면 스튜디오 S로 부서에서 나가고 있지만 겨우겨우 그냥 그 자사 채널만 캡티브 채널만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냈고 그것도 겨우겨우 이제 지상파만 일주일에 한 편 정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작 역량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하는 건데 지금 MBC가 이제 KBS는 우리가 이제 빼고서라 MBC만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제작 인력들에게 제작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거는 정말 저는 한번 이제 이성민 그 서정훈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을 정도인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실 그 제작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먼저 외부 인력의 유출 그다음에 IP가 이제 내부화되지 못하고 뺏기는 그런 환경에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논하기 전에 왜 방송사들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고민을 좀 약간 더 들여다보면 약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하나둘씩 현실적으로 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영주 교수님 토론 말씀을 들었는데요. 외려 그 좀 내부적인 문제에서 좀 문제 점검을 한번 단계적으로 가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말씀의 요지였던 것 같고요. 저도 그 어차피 그 제작진들 키워놨더니 이제 이동하는 문제는 결국 제작 요소 시장 그 비용의 증가와 이제 맞물리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또 장단점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고려대학교 이현율 교수님께 토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현율입니다. 시간이 7분인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외람되게도 처음부터 우리가 신화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MBC가 공영 미디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MBC가 꼭 그 관계가 직접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논의가 마치 MBC나 이런 방송국이 사는 것이 공영 미디어와 연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그것을 차례차례 한번 증명을 할 수 있을지 7분 안에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OTT 서비스로 시작된 플랫폼 혁명은 사실은 기존의 방송 체제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고요. 아마 우리가 이번 학술대에서 이런 주제로 토론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OTT 서비스, BOD 서비스는 상업화와 세계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MBC를 포함한 기존의 공영방송들이 가지고 받아들인 챌린지겠죠. 그 상업화는 사실은 공영 미디어와는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세계화가 공공 미디어하고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국가 체계 안에서 공공이라는 것이 공공 미디어가 그 전에 있었을 때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체제 안에서 퍼블릭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퍼블릭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언제나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토론에 잠시 인용을 했던 울리 100 같은 경우에도 유럽 EU 체제로 확장이 되면서 EU 안에서의 공공이라는 게 국가 체제 안에서 보호받던 공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 90년대에 고민을 했었죠. 지금 저기는 사실은 전혀 다른 시점에서 다른 환경에서 아마 공공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공은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 공영 미디어, 그러니까 MBC를 포함한 공영 방송이 공공 미디어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의 출발점이겠죠. 그럼 제 생각에는 그럼 공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퍼블릭은 우리가 그 이미진드 커뮤니티, 그러니까 상상 공동체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공공으로서 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국가 체제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공공들이 새로운 이미지네이션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가능한 거겠죠. 아마 한류의 인기와 함께 확장하는 우리 많은 컨텐츠들이 그런 이미지네이션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공공적이지는 않죠. 그렇다면 그것들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예를 들면 나는 신이다라든가 우영우라든가 아니면 BBC의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랄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실어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국가 체제의 해체와 함께 OTT, BOD 서비스가 초국가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공의 가능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가능하지만 그런 공공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은 모두는 아닌 거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런 공공적인 이미지네이션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MBC나 BBC나 이런 전 세계 공영 방송들이 함께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방송사들이 자기 이 자리매김을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겠죠. 제가 발제문에 말한 것처럼 BBC에서 팬데믹 동안 70% 이상이 스포츠 게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공의 컨텐츠를 가지고 인기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단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상업화의 문제인데 사실 OTT의 BOD 서비스의 가장 큰 것은 상업화겠죠. 지금 많은 토론자분이나 발제자분까지 해서 대부분 상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런 상업적인 것들이 공공 미디어로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기업의 영역이 공공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MBC가 아무리 뭐 피지컬 백인이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무늬만 공영 미디어인 거지 사실은 상업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혼돈해서는 저는 논의의 근본에 접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작사 인력은 뭐 많은 분들이 발전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은 없는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나는 신이다 이후에 PD 수첩이 나온 것들을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상업 미디어가 미디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영 미디어가 축소된 자리가 있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상업 미디어가 공공의 영역으로 시청자들이 유입되는데 어떤 유도책이 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잘 이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사실 공영방송이 공공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1분 남았네요. 너무 빨리 했네요. 그래서 사실 전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굉장히 상업 방송과 좀 지금부터 여유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그 상업 방송과 공공 미디어에서 전 작두타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공영 방송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아슬아슬한 선에서 우리가 이 시장이 형성이 되고 환경이 생성이 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작두타기를 해서 공공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시청자들을 여전히 떠나지 않게 할 것인가. 이런 연관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저는 MBC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영 방송이 공영 미디어로 변환하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의 공영 방송이 아까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지금의 공영 방송이 꼭 공영 미디어가 아니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워낙 잘 알겠지만 체제적으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공영 방송인 거지 정말 퍼블릭한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좀 깊게 고민을 하고 분리를 해서 사고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이현율 교수님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공공의 의미는 시스템적 변화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걸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상업적인 가치를 배제하기보다는 그거를 더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공공 플랫폼의 어떤 가치 기여도 좀 연계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홍종배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홍종배라고 합니다. 예, 저는 먼저 이 글을 읽으면서 뭐 MBC라고 지금 특별 후원 세션이 되어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체 지상파를 한번 먼저 또 고민해봐야 되고 또 지금 현재 OTT가 처한 사안들도 같이 엮어봐줘야 되고 또 현재 우리 작품을 잘 만든다고 하는 우리 독립 제작사나 외주 제작사 이 삼각관계 속에서 한번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지상파 공영 방송으로서의 대응 전략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겠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뭐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막 적을 때는 막 그냥 대충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어가지고 뭐 적었는 건 좀 두서가 없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상파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단 우리 지상파에서는 자체 제작 역량이 상당히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앞에 선생님들 다 말씀하셨다시피 좀 우수한 PD 중에서도 특히 드라마 쪽 예능 오락 쪽 PD 분들이 상당히 외부로 유출되고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조금 제작 역량이 뛰어난 PD들 분들이 남아 있는 쪽은 교양 다큐 쪽은 아직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남아 있고요. 자 이런 와중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상파의 어떤 제작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미 인력은 많이 누설되었고 그리고 지금 OTT 가는 게 상당히 역량 자체가 영향력 자체가 엄청 우리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습관을 진짜 좌지우지할 정도로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또 우리 독립 제작사들은 막 힘들어 죽겠다 하고 좀 큰데 한 7개에서 10개 정도는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최근에 잘 나고 있는데
나머지 뭐 몇백 개 이상의 뭐 한 8, 90% 이상의 제작사들 독립 제작사들은 또 영세하다 보니까 다 10인 미만이에요. 또 10억 이하고 연매출이.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대단히 힘들고 이 삼각관계를 좀 어떻게 좀 풀어가 볼까 하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이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기서 지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OTT 협력 모델하고 컨텐츠 IP 확보입니다. 이 두 개가 이 세 가지 우리 방송 산업, 우리 뭐 미디어 산업, 우리 컨텐츠 산업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OTT 협력 모델도 방송사가 중요하지만 제작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송사와 외주 독립 제작사 간의 협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외주 제작사, 독립 제작사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와 그 유출된 인력을 커버할 수 있는 외주 제작사, 독립 제작사와 협력을 하고 지금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OTT 쪽에서는 자체 제작은 포기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적자 때문에 돈을 뭐 티빙 같은 경우도 한 2년 동안 한 2천억 이상 넣었습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상간에 작년 재작년 한 3,500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는 두 사 모두가 다 한 1,200억 가까이 다 났습니다. 1,200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내년에도 과연 이만큼 투자해가 이만큼 또 적자 볼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포기합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 이상의 투자가 외부 투자도 좀 끌고 오기 힘든 상황이고 내부 투자도 여력이 상당히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차라리 OTT 채널은 그냥 유통으로만 가자. 송출하고 방영해주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가고 거기서 뭐 차라리 송출료를 뭐 이렇게 협상을 해서 좀 조금 더 받는다든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고 제작 쪽은 지상파 방송사 그래도 제작 능력이 좀 많은 데니까 규모도 크고 지상파 방송사 쪽에서 특히 스튜디오 시스템을 좀 또 빨리 좀 도입해가 몇 군데가 지금 도입하고 있긴 있지만 저는 지상파 같으면요 따로 외부에 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시스템 자체를 방송사 규모 크잖아요. 그 내부 안에 두고 외주 제작사, 독립 제작사로 같이 협력 관계 구축하고 송출할 때는 지상파 채널과 동시에 OTT에 같이 송출합니다. 해서 OTT하고 협력하고 우리도 최소한 200~300억 이상의 한 작품당 그 정도 들어가는 오징어 게임이 257억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우리 지상파에서 매년 뭐 아니면 뭐 한 1년에 한 2편 정도라도 그 정도는 커버해서 지금 대작을 내어준다면 그게 바로 지상파도 살고 그 지상파의 그 컨텐츠가 OTT로 넘어가고 OTT도 살고 그 협력해서 만드는 외주 제작사, 독립 제작사도 같이 살 수 있고 컨텐츠 IP가 커진다면 그게 바로 브랜드 가치, 자산으로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웨이브 티빙에 나왔다, 넷플릭스에 나왔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보다는 KBS에서 만들었네. 지금 우리가 MBC에서 만들었네. MBC다. MBC 하는 이 브랜드 자체가 일단 에셋, 자산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상생 협력 쪽입니다. 어차피 이 3자, 이 세 개의 객체이자 주체인데 우리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이끌고 가는 이 지상파와 제작사와 그리고 OTT 채널입니다. OTT 플랫폼인데 이 3자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협력 모델이 진짜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3자 협력을 통한 콘텐츠 IP의 확보야말로 이 또 확산이야말로 진정하게 우리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또 쉽고도 가장 빠른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종배 박사님의 토론 말씀 있으셨고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OTT가 독자적인 수직 모델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지상파 중심의
컨텐츠 투자를 통해서 유통을 분업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규모의 또 제작사와의 상생을 좀 도모하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또 새로운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5분의 토론자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이성민 교수님께 가기 전에 아까 이영주 교수님이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정문 팀장님께 질문한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준비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네네. 저기 아까 그 좀 간략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네. 그 내부적으로 네네.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은 자꾸 인력은 이탈되고 그러면은 결국 내부적으로 그런 준비를 안 한 거에 대한 좀 평가라든지 판단은 어떠신지. 네네. 네. 네네. 네. 그 사실 이제 PD들을 어떻게 붙잡을 거냐 이 결국 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PD들은 기본적으로 욕망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MBC에 들어온 PD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MBC가 공영방송이다. 그러니까 막연한 그러니까 PD 입장에서는 막연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뭐랄까 애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회사가 못 막았다, 회사가 이 PD를 못 막았다, 혹은 MBC가 그 PD를 못 잡았다, 이거 MBC의 문제다라고만 보기는 사실 어렵다는 느낌은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컨텐츠가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IP는 PD 입장에서는 MBC 소속이든 KBS 소속이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제작사 소속이든 IP가 PD한테 없는 거는 여전한 현실이기 때문에 MBC가 PD한테 그런 보상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뭔가 MBC 잘 못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PD한테 남은 욕망은 결국에는 내 컨텐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느냐일 텐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제작 요소에 드는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를 한 상황에서 이제 시장 자체는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MBC 같은 경우에는 MB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매출 규모만 따지면은 대기업군에 들어갈 수 없는 조직인데 어쨌든 지금 써야 하는 제작비 요소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PD 입장에서는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뭔가를 기획해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MBC에서 줄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MBC의 어떤 아픔이긴 한데 MBC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웨이브나 티빙 역시도 마찬가지 수준일 수 있고요. 이제 지금 거의 그러니까 뭐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넷플릭스는 정말 이제 다른 계에 올라가 있는 천상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제안하는 규모의 오리지널 제작비를 뿌리치고 갈 만한 그런 별도의 선택지가 사실은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좀 내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는 신이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만 주겠습니다라고 준비한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방송도 하고 이제 넷플릭스 쪽에는 라이센스 쪽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도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넷플릭스 역시 이거는 무조건 오리지널 해야 됩니다라는 포지션은 전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 계약했을 때랑 오리지널 계약했을 때 들어오는 제작비 규모가 너무 달라지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방송사의 재원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방송사가 져야 할 리스크가 일정 부분 뭐 예를 들면 뭐 한 편 뭐 시리즈 하나를 제작하는데 10억, 15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미드폼 정도의 그러니까 미들 리스크지만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하이 리스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방송사의 문제다 혹은 PD의 삐뚤어진 욕망의 문제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말 그대로 어떤 시장 상황이 엄청나게 작동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네. 뭐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런 고민을 좀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성민 교수님 뭐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발제의 역할은 이런 충실한 토론을 꺼내는 게 정말 발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좀 충실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안도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덜컥 이 발제를 맡고 나서 다시 제목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큰 화두가 저는 이런 얘기 하면 되겠지 하고
큰 화두를 봤더니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었고 두 개를 접합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날카롭게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까발려진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보면 결국은 돈의 문제, 그 다음에 창작 생태계의 문제, 그리고 공공성의 문제로 사실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돈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건 사실 공영 미디어 많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의 영상 미디어 시장 전체의 어떤 문제를 고민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작 생태계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공정한 질서를 그 다양한 주체들의 이익을 조율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이 어디선가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들었고, 근데 결국 그 화두 중에 하나가 IP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IP의 공정한 어떤 배분의 문제들은 앞으로 좀 오랫동안 고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아까 그 이영주 교수님이 주셨던 MBC에게 웨이브란 무엇인가, 이건 정말 제일 받기 싫었던 무서운 질문이었는데, 근데 저는 아까 이현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파고들 질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넷플릭스식 OTT 모델에서 공공성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었고, 근데 또 뒤집어 보면 웨이브는 넷플릭스랑 같은 OTT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웨이브 같은 미디어는 실시간 재전송을 하는 거에 가까운 되게 독특한 한국형 OTT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콘텐츠 전략의 차원에서의 논의도 필요하지만 한국의 미디어 구조에서 그 공공적인 어떤 측면과 이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그런 실시간 재전송으로 그 공공의 역할을 계속할 거냐, 이런 차원들이, 그러니까 OTT 모델도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저희가 같이 탐구해볼 재밌는 주제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공을 넘기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한 1, 2분 남았는데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따로 의견이 있으시면, 네, 압박감이 있으시죠?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네, 오늘 진짜 좋은 토론과 좋은 발제를 듣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학술대회 전체적으로 제가 제목을 보니까 IP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IP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팬데믹 시대 그 영화, 우리나라 영화에서 이제 상영된 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집중도를 제가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게 그때 영화 제작이 굉장히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한두 편으로 다 쏠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났고, 다시 이제 제작 편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중도가 분산되는 경향이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컨텐츠가 같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자, 오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